호빗, J.R.R. 톨킨 지음, 이미의 옮김, 아르떼 편엠. 챕터 1. 뜻밖의 파티. 땅속 어느 굴에 한 호빗이 살고 있었다. 굴이라고는 하지만 지렁이가 우글거리거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앉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마른 모래만 깔려있는 건조한 굴도 아니었다. 그곳은 호빗의 굴이었고 그 말은 곧 안락한 곳이라는 뜻이다. 그 굴에는 배의 창문처럼 동그란 초록색 문이 나 있는데 그 문 한가운데에는 반짝이는 노란색 노쇠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문을 열면 터널처럼 생긴 원통형 복도가 보였다. 연기가 끼지 않는 쾌적한 복도의 벽면은 네모난 판자로 장식되어 있었고 타일 바닥에 깔린 카펫 위에는 광택이 도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현관 입구의 벽에는 모자와 코트를 걸도록 못들이 수없이 박혀 있었다. 이 호빗은 손님 맞이를 아주 좋아했던 것이다. 터널처럼 구불구불한 복도는 자로 잰 듯 똑바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곧바로 근방의 몇십 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덕이라 부르는 산비탈로 이어졌고 복도 양옆으로 조그맣고 둥근 문들이 번갈아 하나씩 나 있었다. 호빗들은 위층으로 올라갈 일이 없었다. 침실과 욕실, 술 저장실, 식품 저장실, 저장실은 꽤 많았다. 의상실. 이 호빗은 방 여러 칸을 전부 옷으로 채워두었다. 부엌, 식당이 모두 같은 층에 있고 사실상 하나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가장 좋은 방들은 모두 현관 왼쪽에 있는데 그쪽에만 창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깊이 파인 둥근 창문 너머로 그의 정원이 내다보였고 그 너머 강 쪽으로 경사진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이 호빗은 살림이 매우 넉넉했는데 그의 이름은 골목쟁이네 빌보였다. 골목쟁이 집안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랫동안 언덕에서 살아왔고 이웃들은 그들을 매우 점잖은 가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모험이나 예상 밖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목쟁이 집안의 호빗이 어떤 문제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지는 괜히 성가시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골목쟁이 집안의 한 호빗이 어떻게 모험에 나서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는 이웃의 존경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뭔가를 얻기도 했다. 글쎄, 그가 결국 무엇을 얻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 각별한 호빗의 어머니는 참, 그런데 호빗이란 무엇일까? 요즘에는 호빗에 대해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들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그들이 큰 사람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보면 숨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체구가 우리의 절반쯤 되고 수염이 덥수룩한 난쟁이들보다도 더 작은 종족이다. 호빗들은 턱수염이 나지 않는다. 그들은 마술을 거의 아니 전혀 부릴 줄 모른다. 여러분이나 나같이 크고 어리석은 족속이 코끼리처럼 쿵쿵대며 어슬렁거리면 1~2km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조용히 사라지는 평범한 재주밖에 없다. 그들은 배가 불룩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보통 초록색이나 노란색 같은 밝은색 옷을 즐겨 입는다. 신발은 신지 않는다. 발바닥이 천연 가죽처럼 질기고 머리카락과 똑같이 굵고 곱슬곱슬한 갈색 털이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때문이다. 재주 많은 갈색의 긴 손가락, 선량한 얼굴, 깊고 풍부한 웃음소리, 가능하면 하루에 저녁을 2번 먹고 식사 후에는 특히 큰 소리로 웃는다. 이제 호빗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을 테니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자. 조금 전에 말한 이 호빗, 즉 골목쟁이네 빌보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툭 집안의 벨라돈나이고 언덕 아래로 흐르는 작은 강 건너편에 사는 호빗들의 우두머리인 툭 노인의 훌륭한 세 딸 중에 하나였다.
다른 집안에서 수군되는 말에 의하면 오래전에 툭 집안의 조상 중 한 명은 요정을 아내로 얻었다고 한다. 물론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분명 그들에게는 호빗답지 않은 데가 있었고 간혹 툭 집안의 한두 명은 어디론가 모험을 떠나곤 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라졌고 가족들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 때문에 툭 집안은 분명 더 부자이기는 했지만 골목쟁이 집안만큼 존경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툭 집안의 벨라돈나가 골목쟁이네 붕고의 부인이 된 다음에 모험을 떠났다는 말은 아니다. 빌보의 아버지인 붕고는 아내를 위해 언덕 아래와 언덕 너머 그리고 강 건너에 이르기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히 호화로운 호빗 꿀집을 지었고 그들은 그 집에서 평생 살았다. 그녀의 외아들인 빌보는 외모나 행동이 견실하고 유쾌한 게 아버지를 복제해 놓은 듯 꼭 닮았다. 하지만 툭 집안에서 이어받은 뭔가 약간 기묘한 기질이 숨어 있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기질이 발현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골목쟁이네 빌보가 50살에 이르러 성인이 되었어도 그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지은 그 아름다운 호빗 꿀집에서 살았고 사실상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것 같았다. 오래전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초록빛 풀이 더 무성하고 호빗들은 더욱 번성하던 시절의 어느 아침에 골목쟁이네 빌보는 아침을 먹은 뒤 그의 집 문 앞에 서서 깔끔하게 빗질한 털로 뒤덮인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기다란 나무 담뱃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간달프가 그 앞을 지나간 것은 참으로 묘한 우연이었다. 간달프라, 내가 그에 관해 들은 이야기는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 만일 내가 들은 이야기의 반의 반만 들었더라도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가 가는 곳 어디에나 이야기와 모험이 싹트듯 생겨났는데 그것도 아주 놀라운 것들 뿐이었다. 그는 친구였던 툭 노인이 죽은 후로 오랫동안 언덕 아래 땅을 밟지 않았다. 그래서 호빗들은 사실 그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의 어른 호빗들이 어린아이였던 시절에 그는 볼일을 보러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 멀리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아침 빌보의 무심한 눈길에 들어온 것은 지팡이를 든 어떤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기다랗고 뾰족한 푸른색 모자를 쓰고 긴 회색 망토에 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스카프 위로 흘러내린 흰 수염이 허리춤 아래로 늘어졌고 검은색 구두는 매우 큼지막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빌보는 이렇게 말했고 이 말은 진담이었다. 태양이 화창하게 빛나고 있었고 풀밭은 온통 실록으로 푸르렀다. 그러나 간달프는 그늘진 모자태보다 더 튀어나온 길고 짙은 눈썹 밑에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거 무슨 뜻인가? 내게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은 아침이란 뜻인가? 그것도 아니면 오늘 아침에 자네 기분이 좋다는 말인가? 아니면 뭔가를 하기에 좋은 아침이란 말인가? 그 모두 다입니다. 게다가 문 밖에서 담배 피우기에도 아주 좋은 아침이지요. 혹시 담뱃대를 갖고 계시면 제 담배를 넣어서 태우시지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하루 해가 창창하게 남았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빌보는 문 옆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연기를 내뿜어 아름다운 회색 꼬리를 만들었다. 그것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 언덕 너머로 흘러갔다. 아주 멋지군.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연기고리를 만들 시간이 없네. 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험에 같이 갈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찾기 어렵구먼.
그럴 겁니다. 아마도 이 근방에서는요. 저희는 평범하고 얌전하거든요. 모험을 좋아하지 않지요. 모험이란 불쾌하고 당혹스럽고 불편한 거 투성이거든요. 저녁 식사에 늦게 되고요. 모험의 좋은 점이라고 봐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골목쟁이네는 이렇게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바지 멜빵 뒤에 끼워 넣고는 연기를 내뿜어 더 큰 고리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아침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하면서 노인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그는 노인이 자기와 같은 부류가 아님을 알아채고 빨리 가버리기를 바랬다. 그러나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에 기대서서 말없이 호빗을 바라보았다. 빌보는 마음이 불편하다 못해 나중에는 약간 화가 났다. 그는 견디다 못해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만 여기 사는 이들은 모험을 바라지 않습니다. 언덕 너머나 강 건너에 가서 알아보시지요. 이 말로 그는 대화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자네는 좋은 아침이라는 말을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는군. 이제 그 말은 내게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가버릴 때까지 자네 마음이 변치 않을 거란 뜻이군.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지내하는 어르신? 가만히 있자 어르신의 성함을 모르는 것 같군요. 그래, 지내하는 어르신이라. 그런데 나는 자네 이름을 알고 있네. 골목쟁이네, 빌보. 그리고 자네도 내 이름을 알고 있어. 그게 내 이름이라는 걸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간달프야. 간달프가 바로 나라네. 내가 문 밖에서 물건 파는 행상인처럼 툭 집안 벨라돈나의 아들에게 좋은 아침이란 소리를 들을 때까지 살게 될 줄이야. 간달프? 간달프? 맙소사. 툭 할아버지께 저절로 조여져 명령을 받을 때까지 풀어지지 않는 마술 다이아몬드 단추를 주셨던 그 방랑하는 마법사 말인가요? 파티에서 용과 고블린, 거인 이야기, 공주를 구출한 사건이나 과부 아들이 얻은 뜻밖의 행운에 대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분이라고요? 특히 멋진 불꽃을 일으키시곤 했던 그분이라고요? 불꽃놀이가 기억나요. 왜 할아버지께서 하지 전날 저녁에 그 불꽃놀이를 쏘아 올리곤 했어요. 대단했지요. 커다란 백합과 금어초와 금연화 모양의 불꽃이 하늘로 날아올라 저녁 내내 어스름 속에 걸려 있었어요. 골목쟁이네가 스스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몰치미한 호빗은 아니고 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벌써 알아차렸을 것이다. 아니, 그 많은 차분한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모험을 찾아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나게 했던 그 간달프라고요? 나무에 올라가거나 요정들을 방문하러 아니면 배를 타고 다른 해안들을 항해하러 말이죠. 정말 세상은 옛날이 훨씬 더 제 말은 당신이 옛날에 이 마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곤 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니, 달리 뭘 하고 있어야 하겠나. 어쨌든 자네가 나에 관해 뭔가를 기억하고 있으니 기쁘군. 적어도 불꽃놀이를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으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실로 자네의 툭 할아버지와 가엾은 벨라돈나를 생각해서라도 자네가 원하는 걸 주도록 하겠네. 죄송합니다만 전 뭘 원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랬어. 지금 2번이나 말하지 않았나. 죄송하다고. 그러니 내 용서를 원한다는 뜻이지. 그래, 용서해 주지. 실은 더 나아가서 자네를 이 모험에 보내주겠네.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이고 자네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걸세. 그리고 자네가 해낼 수만 있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미안합니다. 감사하지만 전 어떤 모험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은 아니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원하실 때 차를 드시러 오세요.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말하며 호빗은 돌아서서 허둥지둥 둥근 초록색 문으로 들어가 재빨리 하지만 무례하게 보이진 않도록 문을 닫았다. 어쨌든 마법사는 마법사니까. 도대체 내가 뭐하러 간달프에게 차를 마시러 오라고 했지? 그는 중얼거리며 식료품실로 갔다. 아침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케이크 한두 조각과 마실 것 한 잔이 있으면 놀란 가슴이 진정될 것 같았다. 그동안 간달프는 한참 문 밖에 서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지팡이에 달려있는 긴 못으로 호빗의 아름다운 초록 현관문을 긁어 이상한 표시를 만들고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바로 그때 두 번째 케이크를 해치운 빌보는 모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이 되자 빌보는 이미 간달프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는 약속을 수첩에 적어두지 않으면 잘 기억하지 못했다. 가령 간달프차 수요일 이렇게 말이다. 하지만 어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적어둘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차 마실 시간이 되기 바로 직전에 현관에서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제야 빌보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급히 달려가 찻주전자를 올려놓고 찻잔과 받침 접시, 케이크 한두 조각을 더 꺼낸 후 문으로 달려갔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다 보니 문 앞에 서 있는 이는 간달프가 아니었다. 푸른 수염을 황금 벨트 아래 쑤셔놓고 암록색 두건 밑에서 부리부리한 두 눈을 반짝이는 난쟁이였다. 문이 열리자 난쟁이는 고대하던 손님이라도 되는 양 밀치고 들어왔다. 그는 제일 가까운 못에 두건 달린 외투를 걸어놓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두알린입니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골목쟁이네 빌보입니다. 그 순간 호빗은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빌보가 덧붙였다. 이제 막 차를 마시려던 참입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드시지요. 약간 딱딱한 말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친절한 말이었다. 여러분 같으면 초대받지 않은 난쟁이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옷을 벗어 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은 테이블에 그리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실은 세 번째 케이크를 막 먹기 시작하려는데 아까보다 더 크게 벨소리가 울렸다. 실례합니다. 호빗은 이렇게 말하고 문으로 달려갔다. 이번에야말로 오셨군요. 라고 간달프에게 말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간달프가 아니었다. 그 대신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붉은 두건을 쓴 폭삭 늙어 보이는 난쟁이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도 초대받은 손님이라도 되는 양 문이 열리자마자 단숨에 뛰어들어왔다. 보아하니 일행이 벌써 도착하기 시작했군. 그 난쟁이는 벽에 걸린 드왈린의 녹색 두건을 보며 말했다. 그는 그 옆에 붉은 두건을 걸고 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발린입니다. 감사합니다. 빌보는 숨이 가빠 헐떡거리며 말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올바른 인사말은 아니지만 일행이 벌써 도착하기 시작했군 이란 말 때문에 몹시 심란해졌던 것이다. 그는 손님 맞이를 좋아했지만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누가 올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았고 또 자신이 직접 초대하는 것이 좋았다. 케이크가 동나지 않을까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집주인으로서 주인의 의무를 잘 알고 있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건 지켜야 하니까 자신은 케이크를 먹지 않아야 하리라. 들어오셔서 차라도 좀 드세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는 간신히 말했다. 배가 안 된다면 맥주가 더 좋은데요. 케이크도 싫지는 않지만 혹시 씨앗 케이크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흰 수염의 발린이 말했다. 많습니다.
스스로 놀랍게도 빌보는 이렇게 대답하고 곧바로 술 저장실로 달려가 1파인트 맥주잔을 재웠고 그런 다음 저녁 식사 후에 먹으려고 오후에 구워놓은 둥글고 먹음직스러운 씨앗 케이크 2조각을 가지러 식료품실로 뛰어갔다. 빌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발린과 드왈리는 오랜 친구처럼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형제였다. 빌보가 그들 앞에 맥주와 케이크를 털썩 내려놓자 현관벨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엔 분명 간달프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복도를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니었다. 푸른 두건과 은색 벨트 그리고 노란 수염에 연장이 든 자루와 삽을 들고 있는 난쟁이 2명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이 안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빌보는 놀랄 겨를도 없었다. 뭘 도와드릴까요, 난쟁이 분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킬리입니다. 한 명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한 명이 덧붙였다. 그리고 필리입니다. 그들은 푸른 두건을 벗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도 봉사하겠습니다. 빌보가 이번에는 예법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인사했다. 보아하니 드왈린과 발린이 벌써 온 것 같은데 우리도 무리에 끼자. 킬리가 말했다. 무리라고? 난 그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 잠깐 앉아서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좀 가다듬어야겠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구석에서 차를 딱 한 모금 마셨다. 그동안 식탁에 둘러앉은 네 난장이는 광산이며 황금이며 고블린과의 싸움이나 용들의 약탈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너무나 모험적으로 들리기에 알고 싶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마치 장난꾸러기 호빗이 문고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듯 딩동댕동 벨이 다시 울렸다. 누가 또 온 모양입니다. 빌보가 눈을 끔뻑이며 말했다. 그러자 필리가 대답했다. 4명 같은데요.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도 멀리서 우리들을 따라오는 걸 봤거든요. 불쌍한 호빗은 복도에 앉아 머리를 감싸안고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저 난쟁이들이 저녁 식사 시간까지 계속 머물 작정은 아닐까? 그런데 이번에는 벨소리가 전보다 더 요란하게 울려서 그는 깜짝 놀라 문으로 달려갔다. 4시 아니라 5시였다. 그가 복도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난쟁이 한 명이 더 온 것이었다. 빌보가 손잡이를 돌리자마자 모두들 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며 차례대로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들의 이름은 도리, 노리, 오리, 오인 그리고 글로인이었다. 자줏빛 두건 둘, 회색, 갈색, 흰색 두건이 하나씩 곧장 못에 걸렸고 그들은 제각각 금제의 은제 허리띠에 넓적한 손을 찔러놓고 거실로 들어가 다른 이들과 합류했다. 벌써 큰 무리가 이루어져 있었다. 몇 명은 맥주, 몇 명은 흑맥주, 한 명은 커피, 그리고 모두들 케이크를 달라는 바람에 호빗은 한동안 정신없이 바빴다. 화덕에 커다란 커피 주전자가 올랐고 씨앗 케이크는 동이 났다. 난쟁이들이 버터스콘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커다란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호빗의 아름다운 초록색 문을 탕탕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지팡이로 두드리는 것이다. 빌보는 너무도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당혹스럽고 괴로운 심정으로 복도를 손살같이 달려갔다. 그가 기억하기로 그날처럼 괴상한 수요일은 다시 없었다. 그가 손잡이를 갑자기 획 잡아당기자 모두들 함께 쏟아지듯 넘어지며 들어왔다. 난쟁이들이 또 있었다. 그것도 4명씩이나. 그리고 그 뒤엔 간달프가 지팡이에 기대선 채 웃고 있었다. 그는 예쁜 초록문을 지팡이로 두들겨서 움푹 들어간 자국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전날 아침에 거기에 새겨둔 비밀 표시를 지웠다. 조심해야지. 이건 자네답지 않네, 빌보. 친구들이 밖에 서 있는데 그렇게 장난감 총 쏘듯이 문을 획 잡아당기다니. 자, 비프르, 보프르, 봄부르, 그리고 특히 소리는 소개하지. 간달프가 말했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비프르와 보프르 그리고 봄부르가 나란히 서서 인사했다. 그들은 노란 두건 2개, 연녹색 하나, 그리고 긴 은빛술이 달린 하늘빛 푸른 두건을 걸어놓았다. 제일 끝에 걸린 두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난쟁이 소린의 것이었고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참나무 방패 소린이었다. 그는 발수건이로 고꾸라져 넘어진 데다 비프르, 보프르, 봄부르 밑에 깔렸으므로 몹시 불쾌한 기분이었다. 더구나 봄부르는 엄청나게 무거운 뚱보였다. 사실 소리는 아주 오만한 난쟁이였기에 봉사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가엾은 골목쟁이네가 너무나 여러 차례 사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게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찌푸린 인상을 거두었다. 이제 다 모였군. 간달프는 외투에서 떼어낼 수 있는 훌륭한 파티용 두건이 나란히 13개에 걸린 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모자를 못에 걸었다. 아주 즐거운 모임이군. 늦게 온 사람도 먹고 마실 게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저게 뭔가 자? 아니 됐네. 나는 저 포도주만 조금 마시면 좋겠네. 나도 그렇소. 소린이 말했다. 나무 딸기잼과 사과파이? 비프루가 말했다. 고기 파이와 치즈? 보프루가 말했다. 돼지고기 파이와 샐러드? 봄부루가 말했다. 케이크 좀 더, 맥주하고 괜찮으면 커피도요. 문틈으로 다른 난쟁이들이 외쳤다. 계란 몇 개 더 올려주게. 그럼 고맙겠네. 식료품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호빗 등 뒤에서 간달프가 소리쳤다. 찬 닭고기와 오이 피클도 좀 내오지. 내 식료품실들 안에 뭐가 있는지 나만큼 잘 아는 것 같아. 골목쟁이네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완전히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빌보는 몹시 고약한 뜻밖의 사건이 바로 자기 집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술병과 접시, 나이프와 포크, 컵과 넓은 접시, 스푼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큰 쟁반에 담고 나서는 열이 올라 얼굴이 빨개지고 약이 올랐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성가신 골칫덩어리 난쟁이들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데 맙소사 부엌 문 앞에 발린과 두알린 그리고 그 뒤엔 필리와 킬리가 서 있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쟁반을 뺏어들고 작은 식탁 2개를 응접실로 가지고 가서 새로 상을 차려놓았다. 상석에 앉은 간달프를 중심으로 13명의 난쟁이들이 빙 둘러앉았다. 빌보는 난로가의 작은 의자에 앉아서 비스킷을 조금씩 베어 먹으며 이 모든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뜻밖의 사건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난쟁이들은 먹고 또 먹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렇게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마침내 그들이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자 빌보는 접시와 컵들을 치우려고 일어났다. 저녁 때까지 계실 거죠? 빌보는 정중하지만 꼭 간청하는 것은 아닌 말투로 말했다. 물론이지. 그 후에도 말일세. 밤 늦게까지 일이 끝나지 않을 테니까 먼저 노래부터 부르세. 자, 이제 치우지. 소린이 이렇게 말하자 12명의 난쟁이들은 벌떡 일어나 그릇들을 높이 쌓았다. 물론 소린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간달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쟁이들은 쟁반도 없이 접시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병까지 올려놓은 채 한 손으로 들고 갔다. 호빗이 깜짝 놀라 쫓아가며 끽끽거리듯 새된 소리로
조심해 주세요. 제발 내가 할게요. 라고 말리려 했지만 난쟁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컵을 부수고 접시를 박살내자. 나이프를 무디게 하고 포크를 구부리자. 이게 바로 골목쟁이네 빌보가 싫어하는 짓. 병을 깨뜨리고 마개를 태워라. 식탁볼을 찢고 비계를 밟아 뭉개자. 부엌 바닥에 우유를 쏟아 부어라. 침대 매트에 뼈다귀를 내던져라. 문마다 포도주를 뿌려라. 끓는 물통에 그릇을 내동댕이 쳐라. 큰 방망이로 두들겨라. 다 끝났는데도 멀쩡하거든 복도로 굴려버려라. 이게 바로 골목쟁이네 빌보가 싫어하는 짓. 그러니 접시를 조심조심. 물론 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난쟁이들이 번개처럼 신속히 그릇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안전하게 정돈하는 동안 호빗은 부엌 한가운데에서 빙빙 돌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소리는 화롯대에 발을 얹은 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아주 커다란 연기고리를 내뿜어 굴뚝 위로, 벽난로의 시계 뒤로, 탁자 밑으로, 천장 주위로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로나 날려보냈다. 하지만 그 고리들은 간달프를 피할 만큼 재빠르지는 않았다. 팝! 간달프는 짤막한 사기 담뱃대로 좀 더 작은 연기고리를 만들어 소린의 연기고리 속으로 보내곤 했다. 간달프의 연기고리들은 초록색으로 변하여 다시 마법사에게 돌아와 그의 머리 위를 떠다녔다. 연기고리들이 구름처럼 마법사를 둘러싸자 어두운 불빛 속에서 그의 모습은 기이하고도 요상해 보였다. 빌보는 연기고리를 좋아했으므로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바로 어제 아침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바람에 실려 언덕 위로 날려보낸 연기고리를 생각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자, 이제 음악을 연주하지. 악기를 가져오게. 소린이 말했다. 킬리와 필리는 그들의 자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작은 바이올린을 가져왔다. 도리와 노리, 오리는 외투에서 피리를 꺼냈고 봄부르는 복도에서 드럼을 가져왔다. 비프루와 보프루도 달려나가 지팡이들 사이에 세워두었던 클라리넷을 가져왔다. 도알린과 발린이 말했다. 아, 내 건 현관에 놔두었는데요. 그러자 소린이 말했다. 내 것도 같이 가져오게. 그들은 자기 몸집만한 첼로와 초록색 천에 감싸인 소린의 하프를 들고 왔다. 아름다운 황금 하프였다. 소린이 하프를 켜자 그 순간 너무도 갑자기 감미로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바람에 빌보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잊고 말았다. 그는 강 너머 멀리 언덕 아래 자기 호빗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기이한 달들이 떠있는 어두운 땅으로 실려가는 느낌이었다. 언덕 쪽으로 나 있는 작은 창문으로 어둠이 밀려들었고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깜빡거렸다. 아직 4월이었다. 그들이 연주를 계속하는 동안 벽에 비친 간달프의 수염 그림자가 끊임없이 흔들렸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난로불도 사그라져 그림자마저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한 명이 노래를 시작하자 다른 한 명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주를 계속하면서 아득한 옛날 깊은 동굴집에서 부르던 난장이들의 굵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다. 가락 없이 그들의 노래를 읊을 수 있다면 그 일부는 다음과 같아. 차가운 안개 산맥 너머 깊은 지하 감옥, 오래된 동굴로 동이 트기 전에 떠나자. 희미하게 빛나는 마법의 금을 찾아서. 옛날 옛적의 난쟁이들은 강력한 주문을 걸었지. 높은 산 아래 텅 빈 궁전, 사악한 것들이 잠들어 있는 깊은 곳에 망치 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네. 고대의 왕과 요정 군주를 위해 수없이 빛나는 금덩이를 모양내고 두드리고 빛을 붙잡아 칼 손잡이에 보석에 숨겨두고
꽃처럼 피어난 별들을 은 목걸이에 줄줄이 엮었다네. 왕관에는 용의 화염을 매달고 달빛과 햇빛을 철사 그물로 올가매고 차가운 안개 산맥 너머 깊은 지하 감옥 오래된 동굴로 날이 밝기 전에 떠나자. 오랫동안 잊혔던 황금을 찾아서.